부자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했던 제도, 지금 이 순간 중산층 이야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40만 명,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50만 명. 숫자만 보면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퇴직 후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도, 집 한 채 가진 평범한 가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부자를 겨냥한 세금이 어느 순간 우리 주변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뉴스는 세금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우리 삶의 위치가 어디까지 이동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왜 이 뉴스가 지금 나왔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와 어떤 접점이 있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부자세로 시작된 제도가 중산층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흔히 금소세라고 부릅니다.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이 기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2013년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금리는 올랐고 배당 투자자는 늘었고 퇴직 후 금융소득에 의존하는 인구도 많아졌습니다. 결과는 단순합니다. 기준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늘었습니다. 2024년 기준 금소세 대상자는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이면 아직 부자 아닌가요? 하지만 현실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금, 채권, 배당을 나눠 가진 은퇴자, 부부가 각각 금융소득을 관리하는 가정, 의도하지 않았지만 기준을 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금소세가 단순히 투자자만 건드리는 세금이 아닌 이유입니다. 퇴직 후 금융소득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즉 연금과 예금 이자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 중에서도 이 세금을 내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금소세는 금융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조용히 이자만 받아들여 왔는데 어떤 날 갑자기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는 일입니다. 이게 참 묘한 구조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비슷합니다. 처음 취지는 분명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자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올랐고 공시가격도 함께 올랐습니다. 그 결과 종부세 대상자는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집은 있지만 현금 흐름은 부족한 고령층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종부세는 실제 매매가가 아닐 수 있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새로 매기는 것입니다. 집값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공시가격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세금도 자동으로 올랐습니다. 이건 주인이 원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세금의 구조는 그대로인데 현실만 빠르게 변했습니다. 중반부에서 꼭 짚고 가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이 뉴스를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세금이 많아졌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조정이 멈추었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세금이 늘었다면 논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멈추었다는 건 논쟁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지금 중산층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처음 도입된 1996년 기준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보다 경제 규모도 작고 소득 수준도 낮던 시기였습니다. 그 기준이 지금은 절반인 2천만 원에 묶여 있습니다. 이건 세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반영되지 않은 제도의 문제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1996년 당시 한국의 경제 규모와 지금의 경제 규모를 비교하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단순히 인플레이션만 고려해도 당시 4천만 원의 가치는 지금의 수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기준은 오히려 절반으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지만 부자 감세 반대라는 주장에 묻혀버린 탓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 실패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기준 조정이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기준을 올리는 건 곧 정치적으로 부자를 도와주는 일로 인식됩니다. 그 프레임이 강하면 어떤 정부도 선제적으로 손을 댄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중산층의 어깨에 올라 있습니다. 종부세, 상속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에게 더 걷자는 방향에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과세 대상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특히 상속세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 모두가 개편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만큼 중산층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상속세는 부자만 내는 세금이라고 여전히 생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집 한 채를 가진 가정에서도 상속세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건 부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개별 세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흐름입니다. 경제는 변했는데 조세 기준은 멈추었고 그 부담이 중산층으로 이동한 구조입니다. 세금 걷기 편한 곳에서 걷는 것,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작은 곳에서 걷는 것, 이건 원칙의 문제가 아닙니다. 편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는 단순한 세금 기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준선이 어디에 멈추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조정되지 않은 기준은 의도하지 않은 사람을 겨냥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 그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모든 선진국도 공평 과세와 국민 계세주의를 조세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 그 방향 자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변하면 기준도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중산층의 부담만 커집니다.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에 대한 징벌적 세금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뉴스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의 세금 기준은 과연 지금의 삶을 반영하고 있는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 기준 조정 논의가 왜 번번이 멈추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선택지가 남아있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금의 기준은 얼마나 자주 어떤 원칙으로 바뀌어야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